자, 이거 메가드 화폐 개혁하기 전에 먼저 이제 구한말 화폐 정책을 좀 해야지 좀 흐름이 연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한말 화폐 정책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마다 이렇게 각기 떨어져 있어갖고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일단은 이제 조일수 조교부로부터 좀 볼게요. 조일수 조교부록은 이제 강화도 유역의 부속 조약이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개항장에 일본 엔화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엔화는 일본 은행 그 엔화는 은본위제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은본위제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은화가 널리 유통됐어요. 일본 엔화가. 그 다음에 이제 전환국이 설치됐는데요. 전환국은 이제 예전에 한번 23년도 기출문에 나왔죠. 목적은 이제 재정위기를 보완하고 물라의 통화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환구를 설치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요 당시에도 은분위 화폐 제도는 이제 했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은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백동환을 남발했죠. 백동환을. 예. 그래갖고 이제 백동환은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했지만 이게 1883년에 만들어진 거지만 나중에 1892년에 이때 그 신식화폐 발행 그 장전이 위해서 백동화 발행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이때 남발해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얘기예요. 한 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뭐냐면 뒤에 얘기죠. 예. 백동화 남발의 위조, 일본으로부터 밀수입 등으로 해서 통화량이 급증됐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여 물가가 폭등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백동화 때문에 일어났다 해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뒤에 이 신시카페 반응정책 이후의 얘기예요. 이제 일단은 전환국이 있으니까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의의를 보면 조선사의 근대적 화폐제를 도입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고 폐지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어, 일본인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다 다다네로에 의해서 폐지됐다. 자, 해관세 설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간세권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세가 주어졌죠. 그래서 개정된 조율통상장정이나 조미수호통상장정을 통해서 간세를 부과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협정간세라는 약간 이제 뭐냐면 그 한계도 있었지만 일단 간세가 이제 받게 되니까 이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뭐냐면 또 확산이 돼요. 처음에 이제 간세 업무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안과 총세무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계양자의 감리와 세무사에게 이제 이렇게 어,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냐면 외국인들에게 있었어요. 운영권이. 그래서 초창기 때는 청정부가 운영됐다가 여기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특정국이 장악하지 못했다. 너일전쟁 일본이 장인데 요게 이제 많이 좀 생략돼 있는데 청정부가 운영됐다가 이게 이제 얘들도 이제 귀찮으니까 아웃소싱을 일본이 이제 운영이 돼요. 일본이. 네. 그래서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실제로 일본이 계속 운영됐다가 너일 전쟁 이후에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일 전쟁 이후에는 이렇게 있는데 너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장악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청정부가 처음에 운영했다가 아웃소싱 해갖고 일본 정부가 운영을 대신했고 그 다음에 청일 전쟁에는 청나라 정부가 완전히 장악했다가 너일 전쟁 이후에 완전히 이걸 포면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일본이 다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수세권도 누가 가졌다? 나중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시카페 발행 조약을, 조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신시카페 조례. 이거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한 거고, 이 1892년에 있던 거군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신시카페 발행 장정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이 한 거야. 1차 가보개혁 때. 그래서 요거는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한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한 게 신시카페 조례고요. 신시카페 조례가 이번에 23년도에 기출문이 나왔죠. 자, 흥성대원군의 집권기에 단백질 남발에 뒤이어 청나라 때 동료의 대략 유인 및 1883년 이래의 당호전이 발행 등으로
화폐제도의 혼란에 초래되니까 조선은 이제 새로운 근대적 화폐제도 도입을 구상했죠. 그래서 당호정 발행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 당호정 발행은 개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멜렌도프와 그 당시 그 온공기업화들의 주장에 의해서 마련인데, 당호료는 말 자체가 요 한 냥당 엽점 5냥이죠. 예. 그렇지만 이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엽전을 사용했고, 지방 관리 중에 이제 뭐냐면 엽전을 걸어서 당호료를 갖다 바치는 식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날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당호전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지 말고 엽전을 내라 하는 그 명령이 내려왔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자, 하여튼 이런 배경 아래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신식화폐 조례인데요. 내용을 보면 신식 정화 통영 전화 제한법가 이게 본법이죠. 그다음에 그 벌칙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주요 내용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이 시험 내용 그 나온 신식화폐 조례 내용이 그 뒤에 있는 신식화폐 장정 거의 99%가 일치해요. 예.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제1차 갑오개혁 때 일본에 압력을 받고 신식화폐 발행 장려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외국 화폐 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식화폐 조례나 그 뒤에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나 은화 그러니까 은본위를 바탕으로 해서 보조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은화를 본위로 화폐해서 백동화 등 동화를 보조화폐로 이제 채용한다. 그리고 전환고기의 다른 곳의 화폐의 주주를 부여하며 위조 혹은 고의로 신식 은하 동화를 훼손한 자가 있으면 모두 사주율에 따라서 처벌한다. 사주율은 개인이 이제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그 내용인데, 참고로 엽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화폐 발행 기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주도 많았어. 개인이 만든.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구의 함량만 맞으면 개인이 만들든 이제 국가가 만들든 어떤 기관이 만들든 간에 다 통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악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그 화폐를 통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신식화폐 조례 때는 개인이 위조를 하는 사주를 처벌하기 시작하게 돼요. 예,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심지어는 훼손할 경우에도 처벌하죠. 예, 그래서 위조나 훼손할 때 뭐냐면 처벌한다. 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것들은 시중가보다 이제 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게 돈이 많이 받잖아요. 은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녹여가지고 오늘날 빈티지 같은 걸 만들어서 갖다 팔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막으면 통화제도가 이제 문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 종전의 은하나 동화를 녹여서 빈티지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이 몰래 주주하는 그런 행위를 막겠다. 그러니까 위조범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신시가패 조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문제 나왔고, 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각자 보시고요. 자, 실시 과정을 보면 조선정부 이하 같은 조례에 의거해요. 23만 hen의 액수 하는 그 당시 이제 화폐 단위죠. 한해 액수를 단하는 각종 신식화폐를 주조하였고, 이때 주조된 화폐는 5냥의 은하, 한 냥의 은하, 2.5품의 백동화, 5품 적동화, 항동화 이렇게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본위화폐고, 여기가 보조화폐죠. 예. 자, 근데 화폐의 주조는 일제가 약속을 어기고 화폐 발행에 필요한 지금의 양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중지되었다. 그래서 신시화폐 조례조차 폐지되었다. 이렇게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화폐 발행을 하려면 은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지금이라고 하지만 이제 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정부에서 축적된 은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화폐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일본이 그걸 주기로 했는데 이게 주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조례만 공포를 했고 몇 개의 화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실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발표해서 일부 화폐가 좀 유통되긴 했지만 정부 그 일본이 은을 줘야 되는데 은을 바탕으로 이걸 화폐를 계속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하다가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볼게요. 이게 이름이 비슷해도
좀 다른 거예요. 신시가페 조대는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했던 거고, 요거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뭐냐 1차 가보객 때 좀 반자주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정부가 만든 신시가페 조례를 개정해서 일본 정부의 주도로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 일본이 어 은본이제였죠. 은본이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는 은하로 이제 뭐냐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화폐 전국적인 유통을 이제 했고요. 앞에선 개항장만 유통했고, 그다음에 해관세를 징수할 때 일본 화폐를 이제 받는 식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려 했지만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본이제는 일본 화폐 전국적인 유통을 허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신시화폐 발행쟁쟁 내용은 앞에서 요거 내용이 뭐냐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요 내용이 거의 신시화폐 조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만 이제 뭐가 이제 더 플러스했냐면 요게 이제 외국 화폐를 홍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 화폐를 홍용했는데 왜 홍용했냐면 그 당시 그 발행할 때 금방 많이 발행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식량 화폐이기 때문에 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니켈, 구리 같은 걸 확보해야지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에 비해서 유통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수가 있죠. 유통량이.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일본 화폐가 같은 외국 화폐도 섞어 쓸 수 있도록 한 거야. 그 발행량이 많이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그 공백기를 잠깐 이제 외국 화폐가 메꾸는 식으로 해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화폐도 그때 이제 발행 그 공국 화폐와 함께 같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원화와 함께 달러도 같이 이제 사용했다 이 보시면 원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발행은 예전에 말했지만 은하를 발행하지 못하고요. 은하가 적기 때문에 몇 개밖에 발행을 못하고 실제 백동안을 많이 발행했어요. 백동안을. 그래서 이제 백동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죠. 그래갖고 정부에서도 많이 발행되고, 그 다음에 사주도 개인이 발행하고 등등, 또 일본 애들도 발행하고, 그래서 이제 백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백동안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니켈하고 구리의 합금이에요. 예. 그래서 구리가 한 70%고 니켈이 한 30%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 백동안 인플레이션 있는데 여기에 백동안 인플레이션, 백동안 가치가 하락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 정부는 신식화폐 발행 장소를 발표하고 나서 은하와 보조화폐를 찍어서 발행했지만 재정상 은혜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본화인 은하보다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보조화폐인 백동화 대장을 유통시켰다. 자, 백동화는 엽전처럼 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니켈 압에서 줄이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이렇게 니켈하고 불이의 합금이에요. 예,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예, 백동화가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 것 외에도 일본과 조선 상인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위조하여 유통시켰다. 대량으로 유통되자 백동화의 어떤 이제 실제 가치와 동전의 명시된 표면 가치, 백동화의 실제 가치가 동전의 표면 가치가 떨어져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불러일으켜 물가를 폭등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측량화폐에서 표면 가치하고 실제 가치가 떨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악화라고 하죠. 악화. 그리고 표면 가치와 실제 가치가 일치되는 것을 양화라고 하죠. 양화. 그래서 그 예전에 유명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악화를 많이 발행해서 양화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량으로 유통되자 백동화의 실제 가치가 동전에 명시된 표면 가치가 떨어져서 그다음에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 물가가 폭등시켰고요. 브라운의 총사무사 당시에 이제 재정 지출과 전환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청나라에서 왔던 고문관이에요. 이 사람이 재정은 세무사 관리인데, 원래 앞에서 얘기했지만 청나라가 고문관을 이제 파견할 때 이때 총세무사도 파견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왔고, 여기 청나라 맡겼다가 나중에 일본한테 아웃소싱을 하죠. 예. 요 청일 전쟁 이후부터 계속 일본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브라운 총세무사는 고종의 백동아의 남발을 문제점을 건의해서 백동아 주조를 이제 통제를 하자
고종은 분할원을 이제 총세무사에 해임하고 뭐냐면 이용익을 전환국장으로 임명하면서 화폐 주조를 이제 장악하여 백동화를 계속하여 물가 폭등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다시 좀 설명할게요. 예. 그게 잘못 설명했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설명을 이제 했는데 분할원 총상무사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리한 고문한 예, 청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세무 관리를 뭐냐면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옆에 전환국 업무도 이제 어 했나 봐요. 그래서 전환국 재정지출 총세무하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까 얘기한 해관사 관련된 내용이고 해관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청나라에서 관리했다가 일본이 이제 관리하고 수세권도 나중에 얻게 되고 요게 들어온 돈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세무사가 이게 그 재정 지출이나 업무 같은 걸 이제 관리하고 고문, 그 조언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하운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뭐좀 다시 수정해서 들어주시고요. 하여튼 그때 이제 고종이 자기 말대로 안 된 그 뜻대로 안 돼 움직이지 않으니까 분하운의 총세무사도 행하고 이용익을 전환국장에 임명해서 화폐 주주를 장악해서 7조 백동화를 계속 발행해서 물가 폭등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본위 전환 관련된 내용 이제 볼게요. 자, 근본위 전환은 그 당시 세계적 추세가 그 당시 은본위에서 근본위 태안제도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태하는 여러분들 알죠?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키고 나서 그걸 담보로 해갖고 지폐를 발행을 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다 이제 뭐냐면 근본이 넘어가게 된 거야. 일본도 그 당시에 은본위 제도에서 세계적 추세가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이 근본이 태어나니까 일본도 1897년에 그 당시 근본이 태안 제도를 실시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근본이 태안 제도를 이제 하려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폐 조대를 공포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은행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을 이치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폐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 조대와 태양금 조대를 이제 공포를 하죠. 그래서 근본이 전환을 나름대로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근본 유한의 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예전에 그 관련된 내용들 화폐조대나 중앙은행 조대나 태양금권 조대 관련된 내용이 객관식 기준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나왔던 화폐조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이 태안제도 전환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였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했다. 금 보유량의 부족 때문에 실패했는데 우리나라가 금이 많지만 금 채굴권을 다 누가 갖고 있죠? 어, 그 당시 외국 세력들, 서양 세력들이나 일본 애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금 자체가 정부가 비축할 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근본위 제도 실시로 일본의 국내 유입이 금지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근본위 태안 제도가 실시되면서 그 당시 근본위 태안 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엔화 지폐를 발행하고요. 예. 이때 이제 지폐는 이제 처음 발행해요. 예전에 은화만 발행했는데 지폐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게 금화를 이제 발행하죠. 금을. 그리고 이렇게 지폐와 금화 두 가지를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금관이 태안제도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일본 상인들 입장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야. 왜 위험하냐면 얘네들은 지금 은본이 제도에 있었던 일본 은하만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이걸 교환을 해줘야겠죠? 그 교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환 기간 놓치면 이 은하는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고 녹여서 뭐 음반지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은하들, 일본 엔화죠. 엔화, 은하가 여기 뭐냐면 금화를 교환하기 위해서 다 빠져나가요. 어, 거기다가 이제 요 근본이 태어난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은행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뭐냐면 많이 발행하지 못해요. 금을 예치시켜 놓고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통량도 부족한데 그걸 또 뭐냐면 해외로 유출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폐 발행도 뭐냐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밖으로 이제 유출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조선 내에 요 지폐가 유입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다급해지니까 일본 국내 일본 상인들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이제 일본 입장 정부 입장에서 다급하죠. 왜냐하면 그 조선 정부 조선을 장악하려면 자기가 화폐 제도를 뭐냐 장악할 필요 있는데 자 일본의 금융 그 근본이 태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은화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지폐 발행한 그 일본 국내 그 지폐를 조선에 유입하지 못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뭐냐면 지폐가 통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만든 것이 뭐냐면 은하야. 이 은하는 제일은행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은하를 이제 만들었어요. 은하. 그러니까 이때 이건 일본의 일본 정부가 만드는데 이 은하는 일본 은행 사용하지 못하는 은하, 일본에 사용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조선에만 사용하는 은하. 아직 조선 은분위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은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통시키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조선 정부가 이 은하를 발행을 금지시켰어요. 어, 그러니까 또 차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은행, 이때 제일은행은 국립제일은행이죠. 그 국립제일은행을 통해서 제일은행권이라는 지폐를 발행한 거야. 그래서 이 제일은행권은 일본에선 유통이 안 되는데 조선에서만 유통되는 그 이상한 화폐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엔화 국내 유입 금지, 그리고 일본의 은본위 바탕으로 한 은하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대신해서 일본이 자체 은하를 또 만들어서 조선에만 사용하려고 했지만 조선 정부가 금지시키는 바람에 제일은행에서 제일은행권을 발행했다 지폐로. 그래서 이제 이 지폐가 널 전쟁 이후에 군포로 사용해서 그다음에 전쟁 중에 자금을 이제 뭐냐면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가 나중에 메가드 화폐 개혁 이후에 본위 화폐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군포라는 건 뭐냐면 전쟁 시기 때 이제 그 물자를 징발하잖아요. 이게 그냥 징발하면 좀 뭐하니까 이게 군에서 그 증서 같은 것들 나눠줘요. 전쟁이 끝나는 후에 그 뭐냐면 이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해갖고 징표를 나는 게 군포인데 이 군포를 뭘 사용해? 제일은행 걸 사용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일본에 뭐냐면 화폐 발행 관련된 내용 학산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저 아까쯤에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요. 1876년 수호조교 부록을 통해서 그 당시 일본 엔화, 그러니까 이때 일본 엔화는 은화를 얘기해요. 은분위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개항장의 유통을 이제 뭐냐면 하게 되는데 이 나중에 이제 해관세 뭐냐면 관리 감독권이 일본에 넘어가죠. 청나라가 했다가 아웃소싱해서 일본한테 넘기게 되는데 그때 일본이 일본 엔화를 받아요. 관세 수입으로. 그러다 보니 일본 엔화가 이제 널리 유통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통해서 백동화가 발행할 때 일본 엔화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요때는 주로 이제 개항장 안에서만 발행했던 건데 요때는 이제부터 개항장 안이나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백동화와 함께 일본 엔화도 많이 사용됐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은본위에서 금본위제로 바뀌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금본위 태안 지폐가 안으로 들어온 걸 받고 조선안에 그다음에 은하를 금화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있는 일본의 엔화 그러니까 은하가 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은하 동전이 없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하만 만들었다가 이 은하조차도 대한제국 정부가 이제 사용 금지시키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 1902년에 그 당시 제일은행권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죠. 제일은행권을. 그래서 제일은행권과 조선화폐 그러니까 이제 그 백도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가 1904년에 너일전쟁 때 군포를 사용해서 확산되고 1905년에 메가드 화폐 개혁 때이그 조선에 발행된 이제 그 조선화폐들 백동화나 이런 것도 다 금지시키고 이제 뭐냐면 제은행권만 사용하도록 하게 된 거죠. 게다가 1909년에 그 한국은행에서 조선은행으로 바뀌고 어 아니 이게 이제 잠깐만요. 말 잘못했네. 하여튼 요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게 조선은행이 아니라 제일은행이죠. 예. 제일은행이 이제 있는데 요 제일은행이 이름이 잠깐만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1909년에 제일은행이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뀌어요. 조선은행으로.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다가 이게 이제 그 당시 통감부시기지만 이제 일제 강점기 때잖아요. 그래서 조선은행으로 이름 바뀌고 이게 인제 있다가 그래도 제일은행권이 사용되다가 1911년에 조선은행에서 조선은행권을 이제 공포를 해요. 조선은행을. 그래 갖고 조선은행권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1905 년부터 해서 1909년 10년 요렇게 인제 정확한 연도는 제가 좀 찾아봐서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게 인제 제일은행에서 인제 뭐냐면 조선은행으로 인제 뭐냐면 그 이렇게 인제 중앙은행의 어떤 지위가 이전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잠깐 인제 또 제일은행 걸 사용하다가 1911 년에 조선은행 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확실하게 이제 요 시기 동안은 뭐냐면 조선은행이 중앙 그러니까 제일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09 년부터는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을 하다가 이게 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쭉 가고 1911 년에 조선은행권이 발행되면서 제일은행권은 인제 없어지고 조선은행권으로 대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09 년이 맞을 거예요. 예. 예 아까 1910 년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11 년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약간 좀 기억을 못하는데 약간 나이를 들다 보니까 정확한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어. 세부적인 내용들 가면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확한 중요한 사건들은 다 기억하는데 세부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시험 문제에 관련이 없는 그 세부적인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1909 년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중앙은행,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선은행권을 해 갖고 조선으로 넘어가서 1911 년에 조선은행권을 사용했다. 요 정도. 시험 문제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요. 예. 여기서 볼 거는 요 시기 메가의 화폐 개혁 관련된 내용들만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을 깔고 다시 이제 그 메가의 화폐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심화 규제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자, 메가드 화폐 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 이제 여기 아이고. 음. 여기 관련된 사료 있으니까만 좀 읽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쭉 읽어 보시고 자 목적은 뭐냐면 한국의 화폐를 정리해서 일본의 금융이 한국 지배를 갖는다. 그래서 화폐를 재현의 거 사용하면서 이걸 통해서 한국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융이나 통화를 통해서 경제를 장악을 하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재정과 유통 체계를 이제 어 장악을 해서 유통은 이제 화폐 유통을 얘기하죠. 식민지 경영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는 거죠. 방법은 이제 화폐 조례를 이제 반포해요. 그러니까 탁지부를 이제 뭐냐면 이름을 빌려 가지고 학 뭐냐면 화폐 조례를 공포하죠. 그래서 화폐 조례 관련된 내용은 요 앞부분에 있어요. 요거 관련된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한국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고 그 과정에서 전환국을 폐지시키죠. 그리고 대한정부가 관세를 담보 제은행까지 차관을 도입하는데 왜냐하면 근본이 태환제도이기 때문에 금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죠. 금을 예치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화폐를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 놓고는 대한제국 이름으로 차관을 빌려요. 그리고 금을 사 가지고 그걸 재은행 거에 예치시켜 놓고 재은행 걸 발행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한국 화폐를 근본위에 따라서 백동화 엽전을 재은행 거 교환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인제 한국 화폐는 그 당시 은본위에 따라서 인제 뭐 은화, 백동화, 뭐 엽전 이런 것도 있는데 은화는 거의 발급이 안 됐고 그다음에 백동화는 인제 발급이 됐죠. 엽전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일본의 제일은행권과 교환을 하는데 그 당시 인제 제일은행권은 일종의 본위화폐로 삼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제 본위화폐 삼아 갖고 했고 자 백동화를 다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백동화가 인제 앞에서 그 구리하고 니켈의 합금이라고 했잖아요. 구리와 니켈. 근데
이게 이제 그 합금인데 그 비율이 3대 7 정도 되는데 그 비율이 제대로 안 맞고 되게 아니 비율이 이게 7대 3 인가 그래. 네, 비율도 잘 안 맞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철하고 이게 다른 금속들이 같이 섞여 있어. 이게 악하죠. 그러니까 품질이 저하된 백동화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악화들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상태를 봐서 상태가 좋은 양화는 1대1 로 교환을 해줘. 을은 약간의 이제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철 같은 것이 섞여 있으면 0.5대 1로 교환해 주죠. 예. 그리고 그 병종은 아예 이제 뭐 구리, 니켈은 별로 없고 다른 금속이 막 철 같은 금속들이 이제 섞여 있으면 이건 악하죠. 교환 안 해 줘.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교환 시기도 짧았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홍보도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요 교환을 할 거라고 이제 누구한테 알려줬냐? 일본 상인들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도 갑, 을, 병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백동화 중에. 그러니까 을과 병은 처분했어요. 어떤 식으로 처분했냐면 저기 마을에 가갖고 이제 농촌에 가갖고 그 땅을 사들였죠. 그래갖고 농민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시가가 뭐 한 평당 50원이면 내가 이걸 150원에 주겠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 3배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들이는 거죠. 예. 근데 이 받은 150원이 주로 을과 병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완전히 쪽상 망한 거죠. 화폐 교환할 때 이 은과 병은 제대로 교환도 안 하고 교환도 안 해주니까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농민들도 그렇고 뭐 상인들한테도 물건 대금을 줄 때 을과 병을 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을과 병을 다 처분을 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손해를 안 보게 이렇게 만들고 대신에 그걸 가지고 상인들 물품 자산이나 그다음에 토지를 구입을 하는 식으로 해갖고 부를 쌓았던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인들이 상당히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열전은 이게 뭐냐면 상당히 백동화처럼 이렇게 교환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엽전 상평통부죠. 상평통부가 의외로 이게 양아들이 많아. 그래갖고 실제 가치와 포용 가치가 그대로 없어.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교환을 해봤자 어차피 손해를 보니까 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환할 필요 없죠. 그걸 녹여가지고 뭐냐면 그 이렇게 이제 개도 만든 거야. 구리 개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면 되죠. 외국에 수출해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엽전은 교환은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엽전 자체가 상당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손해를 볼 필요 없이 그냥 교환 안 하고 그냥 녹여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리 개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교환이 안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동화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 농민들이 그 당시 이제 많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부등가 교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액 교환을 거부하고 거액 교환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가 부등가 교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을가 같은 경우에는 뭐야? 0.5대 1로 교환이고 병은 아예 교환도 안 해줬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액을 가지고 오면 교환 안 해줘. 일정한 거액만 교환해줬다. 재연했고.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교환 기간도 짧았고요. 홍보 기간도 짧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정보나 이런 통신 같은 걸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좀 교환이 되는 거고 저쪽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교환이 안 됐겠죠. 홍보가 짧았으니까. 자,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 상인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을이나 병의 백동화들을 이렇게 토지를 구입을 하거나 물품을 매매 자금으로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청산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 을과 병이 집중적으로 한국인 상인이나 농민들에 집중되면서 나중에 교환할 때 큰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가 교환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어. 근데 유통량은 에 비해서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자, 동전이 귀하는 현상이 나. 그래서 이 당시에 제일은행권 귀하는 현상이 나죠.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보다는 유통량이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통화량이 적다 보니까
왜냐면 재은행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용어로는 어, 돈이 가문이 된다 해서 전황이 형성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황이 일어나면 그 당시 농민들이나 생산업자들이나 채권자들이 큰 손해를 보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에 큰 타격을 줬다. 한국 경제에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결과를 볼게요. 자, 일단 그 금융공황이다. 돈이 없어져. 돈이 증발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등가 교환이다 보니까 시중의 어떤 통화량보다 더 적은 통화량으로 이렇게 교환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냥 화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기간 동안 빨리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어음이 있었어요. 어음. 어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품을 준 후에 그 어음을 써주죠. 내가 몇 년 며칠 후에 이제 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월 30일에 뭐냐면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자가 이제 뭐냐면 그 판매자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3월 1일까지 돈을 주는 게 어음을 주죠. 그 주겠다. 그래서 3월 1일 날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돈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음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음이 뭐 원래 그 판매자에게 준 거 가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 넘어갈 수 있어. 어음 일종의 이제 지폐처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데 12월 30일 날 물품을 받으면 3월 1일 날 돈을 지급했다 해서 어음을 끊어주면 그 어음을 어음 시장에서 유통을 시키거든요. 그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뭐냐면 어음을 이제 발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게 이제 뭐냐면 뭐 3, 5일 동안에 제일내고 이제 뭐냐면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판매자들 그러니까 판매자들 입장 볼 때는 어음을 빨리 해소해가지고 제일내고 바꿔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그 구매자들 가지고 있는데 약속 기간보다 지금 당장 돈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돈을 내놓지 않은 이제 뭐냐면 그 구매자들은 어떻게 돼요? 파산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폴딱 망하게 되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몇 년 며칠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26년도에 갚아라. 근데 25년도에 그게 뭐냐면 화폐 개혁을 하다 보면 돈을 빨리 회수해가지고 새 화폐 교환을 해야겠죠.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뭐냐면 상인들이 도산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농촌 경제도 분화되는데 일단 화폐 개혁 전에 백동화로 토지 구입을 했잖아요. 예, 일반 상인들이. 그런데 이제 백동화인데 평종도로 이제 가치가 낮은 걸로 가지고 그 일본 상인 주고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 농민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백동화 중에 병종들만 갖고 있어요. 화폐 가치. 근데 교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뭐냐면 많은 이제 농민들이 그 도시 타산이 되고 농촌에서 유리가 되죠. 예. 그래서 농촌 경제가 파탄이 됐다. 그래서 금융공화를 통해서 화폐 부족 형사, 어음거래 중지 긴급 회수, 그다음에 자금을 이제 빌려준 사람한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빨리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그때 이제 유동성의 부족 등에서 갚지 못하면 금방 파산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금융공황 때문에 그 당시 상인들이 많이 도산됐고 상인들에게 또 돈을 빌려줬던 우리 한국은행들 있죠. 한국계 은행들이 파산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뭐냐면 기업들 은행들이 이 파산된 기업 은행들 누가 사들이기 시작하냐면 일본 애들이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본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상업자본과 금융자본들을 흡수 통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주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자, 556부터 읽어볼게요. 상인 및 농민들은 상당수 을종과 별종에 해당하는 백동화 가져이 있기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다 이거 뭐냐면 일본 애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물품 매매 대금이나 아니면 저쪽 그 토지 사진인데 이제 면서 상인과 농민들이 정가를 냈죠. 또한 화폐가 유통되지 않아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고 반면에 일본 상인들은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병종 백동화를 재빨리 처분하거나 병종 화폐로 물건이나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자, 화폐 개혁이 이제 뭐냐면 발표되고 난 후 대한제국의 전황이 일어났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어음거리가 돌연 전개되고 왜냐면 빨리 지금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 당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판매자가 구매자들에게 어음을 이제 빨리 갚으라 식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기한이
그리고 거래됐던 어음에 대해서도 모두 헌금을 바꾸려고 하여 금융이 마비됐으며 대금업자도 일제 대금을 중지하고 대출 예금을 해소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계약 때도 이제 대출을 이제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대출을 해소하죠. 왜냐면 빨리 뭐냐면 돈을 바꿔야 되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일단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후업되고 기업주가 응급 자산하는 소동이 곳곳에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 입장일 때는 은행이나 점주 입장에서 얘네들도 돈을 못 빌려준 돈을 뭐냐면 받지 못하니까 파산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은행도 대거 파산됐다. 그래서 이렇게 파산된 상업자본, 산업자본, 은행자본들이 어디로 통합이 됐다? 그 당시 일본에 의해서 사들이면서 일본 자본 밑으로 들어갔다. 애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민족자분들이 제은행에 예속이 됐고요. 그래서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서울의 상인들이 하나은행을 다시 설립을 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여기 네, 어, 그 제은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559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공황이 일어나 민족자본이 억제됐다. 이게 이제 서울의 상인들은 한성산업회의소를 이제 설립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서 1906년에 서울 한성산업회의소가 중에서 한인은행을 설립했다. 있는데 한인은행이 이제 구한말 거쳐서 일제 강점기 거쳐갖고 선대까지 있다가 강보구에 있다가 어디에 통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인가 우리은행에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의 자본 축적과 그다음에 경제 침략에 기여했고 조선의 산업 자산 증가, 농촌 기업의 분능대 성장을 봉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앞에서 이제 이게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화폐 정리 사업은 우리가 쓰고 있는 별칭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이게 재무정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재무 전반적으로 정리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화폐 정리 사업이고요. 그 재무 정리 사업을 할 때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외액이야. 외액을 폐지시키는 내용 있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게 11년도인가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예전에도 한번 그 관련된 외액 관련된 내용 한번 얘기를 했죠. 자, 메가드 화폐 개혁 때 폐지된 게 외액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지방간이 징수한 세금을 직접 중앙에 보내지 않고 상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내는 건데 상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본하는 시점과 그다음에 납부하는 시점이 그 차이를 이용해 갖고 그 자금을 유용하거나 일부 떼먹어 횡령을 해. 고리대 자금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유용이라는 것은 공공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사적인 자금으로 이용해 가지고 왜냐면 이자를 좀 그냥 은행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은 다음에 나중에 납부를 하잖아 원금을.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자기 갖는 게 유용이고 횡령은 아예 그 돈 자체 원금을 떼어먹는 게 횡령이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이제 외액이 이제 이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인들의 그 외액 권한을 줄 때 그때 상인들이 이제 권력기관이나 지방관이나 정부 고관들에게 돈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횡령도 있고 정경유착 같은 문제점도 있고 조세체가 문란하니까 화폐개혁 때 외액간을 근절시켰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선상인들 자본 부족 형성이 나왔다. 왜냐하면 조선상인들 입장을 때는 그 외액을 통해서 일종의 유동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죠. 운영자금을 가지고 그 운영자금을 이용했다가 뭐냐면 또 이익을 얻고 또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납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단기 자본이 부족하기 시작한 거야. 운영자본이. 그러다 보니까 조선상인들 자본 부족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액 관련돼서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1년도 나왔고 23년도에도 그거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외액 관련된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태안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근본이 제와 은본이 제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 이제 차관을 많이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차관 제국이 너일 전쟁이 이후에 본격화됐는데 이건 이걸 통해서 이제 대한제국의 합회 정리와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뭐냐면 차관을 도입해 갖고 해놓고 대한제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에 간섭받게 되는 거죠. 빚을 지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자기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대한제국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뭐 했고 대한제국을 이렇게 이름을 빌림으로써 일본이 이제 빚을 관리한다는 명목에서 대한제국 재정이나 이런 것들 장악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정을 장악한다는 것은 꼭 정치로 장악한다는 거죠. 예,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일 전쟁 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에 반발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다시 이제 교과서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화폐정리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화폐정리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백동화는 1892년 때 이제 주류되어 사용되었고, 하지만 무분별한 이제 발행과 위조 화폐의 변라와 물가 상승 등 여러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백동화 관련된 내용 이렇게 이제 볼 때 잠깐 보면 자, 백동화는 앞에서만 1892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식합회 조례 때부터 시작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했다가 중단됐다가 신식합회 발행전쟁 때 다시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발행과 위조 화폐 범람으로 물가 상승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본은 이들 명목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이제 실시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백동화 제휴은행권 교환을 했다. 하지만 교환 과정에서 백동화 가치가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환이 거부되기도 했다. 하여튼 갑을 병해가지고 갑은 1대1, 을은 0.5대 1, 그다음 병은 거부됐죠. 그 결과 시중에 유통된 화폐량이 크게 줄어들고 많은 한국인 상공업자들 환골 구하지 못해 파산되었다. 그래서 화폐 정리서 결과 총 통화량이 확 줄어들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부동가 교환, 거액 교환만 해주고 소액 교환은 안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통됐던 화폐 중에 6분의 1만 6분의 1이 교환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중 통화량이 확 줄어들게 된 거죠. 예. 거기에다 아까처럼 해서 어음을 한금하거나 대금을 이제 환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옆에 이제 뭐냐면 백동화 관련된 내용 있죠. 예. 백동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은행권이 여기 있죠. 제은행권 같은 게 이제 제은행권이나 조선은행권 한 장 갖고 있으면 이것도 한 10 몇만 원, 20 몇만 원 갖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것도 문화재 유산이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거든요. 예. 그래갖고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자, 화폐 수집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덕후 하신 분들이 갖다 팔면 막단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있는 거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 경제적 구국운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요거 하기 전에 다른 책을 좀 읽어볼게요. 예, 다른 교과서들. 요거 읽기 전에 잠깐 이거부터 좀 읽고 더 넘어갈게요. 푸셈이 있는 내용 좀 볼게요. 푸셈이 보면 대한제국 관련된 메가드 화폐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번이 우리나라 그 금융이나 재정을 어떻게 장악했냐 이 내용이 그 구푸셈, 그 신푸셈에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구한마 관련된 내용 중에 이 화폐 관련된 내용,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이 은근히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똑바로 좀 제대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집중적으로요.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1906년에 이게 몇 페이지냐면 국부셈 285페이지예요. 자, 일제는 1905년에 너일 전쟁에 승리하자 여세를 몰아서 대한제국 신영토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그중에 무엇보다도 대한제국의 재정과 화폐 유통 체계를 장악하여 내 골몰했다. 그래야 일제는 대한제국의 경제 체제를 일본 제국 경제 체제에 편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정 장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6번이에요. 예. 자, 잠깐 좀 확인할 게 있어.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오디오가 몰료돼 있나? 아, 제대로 됐네. 자, 일제는 조선에서 통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메가다, 메가타 다네타로를 재정 고문을 내세워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고자 했다. 특히 경비 절감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공비를 축소시키고 주권을 침탈한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추가 재원과 이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메가다가 이제 그 당시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재정 고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재정 그 정리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정 정리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얘기한 메가다의 화폐 정리 사업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외액이죠. 외액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비 정감도 일종의 그 메가다가 했던 재정 정리 사업 중에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메가다는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을 이제 부임하자 재정에 대해서 실권을 장악하고 일본 화폐 제도 도입과 국고 장악 등 한국의 재정을 일제히 예속된 재정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우선 대한제국의 재정이 문란하다는 이유로 일본 다이니치, 그러니까 제일은행이죠. 제일은행 경성지부 지점을 국고로 삼아서 일종의 이제 중앙은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1905년에서 1909년까지죠. 예, 이렇게 있고 요부터는 이제 조선은행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지점을 국고로 삼아서 모든 재정 지출과 수익을 통제하고 징세 기구를 대폭 개편했다. 그리고 국고 및 회계제도를 확립하여 징세제도 근대화하는 것을 구시했지만 이 실제로는 재정권 장악과 세금 중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조선 통치 기반을 가지고자 했다. 자, 이거는 통감부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됐냐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체적인 수익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는 조선에 있는 자체적인 수익을 통해서 한다는 게 원칙이야. 예, 얘네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성비죠.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그 간섭하고 통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운영했어요. 그래서 일본 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지원을 받고 한다. 자체적인 그 재원을 가지고 한다. 조선 자체 내 재원을 가지고 한다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한다. 가성비 원칙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병 경찰 시기 때도 이런 원칙들이 적용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이단으로 그 당시 조선의 통치 기반은 경제 기반은 일본 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조선 안에서 해결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의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뭐냐면 일본부터 차관을 얻어가지고 그 뭐냐 자신의 어떤 식민지 지배 기구를 뭐냐면 만들고 그걸 또 조선 정부에 농가 전가시키죠. 그럼 조선 정부는 거기에서 세금을 이제 걷어서 일본한테 갖다 주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이제 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서 이제 1906년 일제는 철저히 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받아내어 호수를 두 배로 늘었다. 그러니까 1905년부터 1910년까지는 통관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이름을 한다 해도 실제 일제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1907년에 세금의 가장 큰 목을 차지한 지세를 늘리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 밖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가옥세, 연초세, 주세 등 각종 명목의 세금을 걷었는데 대한제국 이름을 걷는 거죠. 예, 그 거둔 세금을 다시 이제 뭐냐면 일본 차관을 산하하고 그 통치 자금을 이용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항실재정 국유화와 화폐정리 사업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이제 항실재정이 1905년 이후에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넘어가는 형식은 일본의 국고죠. 그러니까 정부의 국고로 넘어가지만 실제 일본이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부 분리해서 이제 군부 일제도 이렇게 됐다. 러일 전쟁 이후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제는 항실 재정을 해체하여 국유하려고 했다. 이때 국유는 어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 장악되는 그 국유죠.
자, 이런 그것은 막대한 항시 재정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이제 강점의 걸림돌인 항시 물적 기반을 붕괴시킨 의도였다. 그래서 1907년에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일제는 항시 소설 각종 수익과 권리를 국고 또는 정부의 이관하여 폐지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내장원에서 여러 세금들을 걷었다고 했잖아요. 예, 탁지부 대신에 그걸 다시 탁지부로 돌려주는데 이 탁지부가 실제로 일본이 장악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이 이제 자기가 장악하는 재정 장악 그런 이제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둔토 도조나 그다음에 도조 수입과 그 당시 홍삼 전매 수업 사업 등을 그 국고 이관하고 그 1908년 6월에 마침내 항실 제도를 국유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역둔토 같은 경우에는 역에 이제 설치한 그러니까 역이 있을 거예요. 역참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국가에서 소유권 경비를 마련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역둔토인데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조세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수조권. 그래서 수조권을 여기에 설정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갖는 식으로 역둔토라는 그 토지를 마련해 갖고 역참을 운영 경비에 사용했던 건데 요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일제에서 다 강압적으로 뺏기죠. 예. 그리고 그 도조 수입이라는 것은 역등토에 이제 수조권이 설정되잖아요. 그 수조권은 이제 소유권은 자기가 일본이 갖고 수조권은 어차피 소유권 주가 있으니까 이거 가져갈 수 없으니까 요 뭐냐면 역등토에서 수조권자의 세입을 자기가 갖는다는 거. 국교 수입 이제 뭐냐면 했는데 이게 원래 항시 수입이었다가 국고 수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역등토 중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본이 갖고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차를 놓고요. 수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는 세금을 항시대에서 걷었던 것을 이제 뭐냐면 그 일본에서 걷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국가 이름으로. 예. 자, 그래서 1908년 6월에 마침내 항실 제국을 국유화시켰다. 또한 일제는 대한제국 화폐를 모두 없애고 일본 화폐만 쓰도록 하여 그 당시 조선의 화폐 제정 금융 체계를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려고 했던 이것이 그 메가드 화폐 개혁의 어떤 이제 그 목적이죠. 1905년부터 시작해서 1909년에 끝난 화폐 정리 사업으로 대한제국 화폐는 하루아침에 고초이 되어 많은 외국 한국인들이 재산을 있는 대신 그만큼 이제 재산이 이 화폐를 통해서 재은행권을 통해 일제 손아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 과정에서 백동화 정리는 교환, 공납, 매수 세 가지 이제 방법을 단행했다. 해가지고 교환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냐면 교환하거나 공납이나 이게 매수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좀 찾아봐서 얘기할게요. 교환은 알겠는데 공납과 매수는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네, 제가 찾아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905년 7월 서울과 평양, 인천 군사 등지에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죠. 우리가 교환소를 설치해서 감정인들의 형체와 모양의 정가와 같은 백동화는 갑정을 해서 2.5품으로 이제 평가하고 1대1 교환이죠. 이보다 질이 떨어진 백동화는 을종을 해서 1종을 평가한다. 대략 0.5대1의 교환비로 하고 질이 나쁜 이제 돈은 병종을 판정해서 교환 대상으로 제했다. 이거는 완전히 교환도 안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화폐 정리 사업 직전까지만 해도 백동화 일매가 그 뭐냐면 품종 영합 상관없이 이전에서 이전 5리로 유통되었고 이 기준에 따라 지세도 받고 있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종래 산업 간섭에 따라 어원 거래가 갑자기 중단됐고 그 당시 이제 멸종 병증이 감정된 백동화 그 가격이 떨어져 폐기되어 도산되는 상해 속출되었다. 앞에서 얘기했죠. 어원 이제 판매자가 일정한 그 시점에 그 어음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걸 동전으로 구매를 교환을 해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판매자가 갖고 있는 어음 또는 판매자가 받아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음들이 갑자기 이제 뭐냐면 그 후지 조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음을 이제 후지 조각 안 만들면 빨리 이제 구매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재은행 거나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음 거래가 갑자기 중단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대한제국 강점에 의한 기초 자금의 하나였던 재정화폐 정리 사업은 그다음 이후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과 함께 일본 측의 자본 축적과 경제 침략에 크게 기여했으며 조선의 산업 자산층과 농촌 기업층 군흥을 성장 철저히 봉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아침에 설명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 아까 아침에. 그래서 이게 저도 그냥 핫페달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이게 그 앞에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대에 그 잠깐 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도표 중요한 건 아닌데 틀린 거는 틀린 거니까 일단 볼게요. 다시 정리해서 좀 얘기할게요. 헷갈릴 수 있는데 저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예. 여기 보면 여기 뭐 1909년에 한국은행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한국은행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한제국이 이제 만들었던 은행이에요. 예, 은행. 음, 은행이라고 한국은행이. 그래서 그다음 대한제국이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있죠. 지금 한국은행이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이게 1909년에 일본이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이걸 인수해갖고 강제로 조선은행으로 이제 이름 바꾸고 예, 일본은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 통치할 때 조선이라고 지칭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행으로 바꾸고 이름을 자기가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중앙으로 삼고 그다음에 이 중앙은행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조선은행권을 공포했던 거죠. 예, 이런 것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설명했어. 제은행권, 제은행, 조선은행으로 바뀐 게 아니라 기존의 대한제국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을 자기가 인수해가지고 조선은행을 이름 바꿔서 중앙은행으로 삼고요. 예, 제은행은 이제 나가게 된 거죠. 1909년 이후부터는. 그리고 조선은행권 이제 대체한 게 1911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게 뿌셈의 그 밑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이때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긴데 여기 1911년에 이제 개칭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이게 명칭이 1909년에 개칭을 했던 거고 그래서 1911년에 조선은행법이 제정돼서 이게 있는데 요 조선은행법은 이제 뭐냐면 이건 중앙은행으로 이제 뭐냐면 만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이 1905년에서 1910년까지 이게 그 제은행이고 1911년부터 해서 쭉 뭐냐면 중앙은행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 뭐냐면 조선은행법에 따라서 조선은행권이 이제 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표에서 어, 여기 보면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칭한 게 1909년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있다가 1911년에 조선은행권을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여기가, 잠깐만요.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중앙은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앙은행으로 이제 했던 것이 한국은행이고 화폐 발행은 조선은행권으로 이렇게 해갖고 회폐했다. 그래서 그게 됐던 게 앞에서 얘기한 뭐죠? 예, 조선은행법을 통해서 그 당시 이 당시 중앙은행을 공식화 시켰고요. 1909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공식화라고 보시면 돼요. 1909년부터 중앙은행을 역할인데 공식화 시켰고 화폐 발행은 이걸 통해서 또 발행했다. 조선은행권을. 예.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약간 1905년부터 해서 1909년까지는 조선 제은행 제은행권이 이제 본위화폐였고 1909년부터 해서 쭉 1945년에까지는 그 조선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으로 바뀌고 되고요. 또 1911년에 그 당시 조선은행법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 이제 이게 그 중앙은행을 이제 공식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선은행권이 발행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그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요것도 시험문에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일본의 토지를 약탈하다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동아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49페이지 펴보세요. 자, 1번은 너일 전역 발발 직후 철도 부지와 공영 부지 확보를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국유지를 약탈하면서 민간의 소유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 자, 이후 이제 1번은 개항장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어,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한 대한제국 법령을 무효하고 일본 토지를 이제 소유를 합법화시켰는데 그 당시 대한제국이 그 뭐냐 지계 사업을 하면서 외국인 토지 소유를 금지시켰잖아요. 이걸 이제 무효화시켰어. 이게 법률이 공부에 1908년인가?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시켰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일본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켰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을 이제 예전에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제가, 어, 여기 있네. 을사조약 이후에 뭐냐, 토지 가옥 증명 구칙 제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물론 이전부터 계속 불법적으로 이제 뭐냐면 강탈했지만 합법화시킨 것이 그 뭐냐면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합법화시켰는데 이게 정확한 연도가 1908년인가 7년인가 그럴 거야. 일사조약 이후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한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많은 일본이 이주해서 토지를 점유했는데 이때 이제 지계제에서 등기제도 법제화시켰어요. 일사조약 이후에. 이 등기제가 부동산 등기제도죠. 이게 이제 1910년대 이후에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확대됐다. 예, 공식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일본이 1908년에 만들어진 그 회사가 있죠. 동양척직 주식회사가 있어요. 요게 이제 1908년에 만들어진 건데 주로 이제 만주나 한반도의 이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국책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성립되고 나서 국가 소유의 미 기관지, 그다음 역둔토의 계획적 약탈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관련된 내용 여기 564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로 국유 미관지와 역둔토 약탈 목적으로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여주나 재령, 봉산, 창원 등지의 옥토를 닥치는 데도 약탈하면서 업무를 개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약 3만 정보를 점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565번 보면 자,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국유지 미관 대전지 이용법을 만들고 대한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 토지 수탈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동양 척식의 주식회사 관련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세워서 그 당시 약탈된 토지 일본인에게 매매 양도하거나 한국인들에 소작하여 식민지 지배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관련된 법도 만들었다고 했죠. 그 토지 소유권을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기제도를 등기제도로 했다고 했죠. 자, 그냥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요거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모델로 일본이 한반도에 세운 회사로서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토지와 농민에 착취했던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그래서 1926년 요열단의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숙산은행에 폭탄을 던졌다. 이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관련돼가지고. 예. 자, 다른 책인데 먼저 볼게. 시마스 교과서 좀 볼게. 이게 또 넘어갔네. 시마스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네. 자, 열강의 경제 침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132페이지 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자, 조선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로 개항했다. 개항장에서 영사재판권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 일본 상인들이 경제 침투가 본격화됐고요. 자, 조일소 조교부를 체결하면서 일본 상인은 그 당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고 개항장 심리에서 조계지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자, 이거 간행 이전이라고 했죠.
이에 따라 객주나 여각, 보부상 등 조선상인은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의 내륙 시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를 쌓았고요. 그중에 객주 관련된 설명이 여기 있죠. 그래서 개항장에서 외국 상인과 조선 상인을 중개하거나 물건을 담보로 빌려주거나 어음 할인 같은 걸 통해서 금융 업무를 이제 종사하면서 성장했다. 어음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판매자로부터 받은 아니 구매자가 받은 그 어음을 판매자가 당장 이제 돈이 없으면 그걸 이제 그 그냥 싸게 다른 사람이 넘기는 거를 어음할인이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어음할인 어음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넘으면 그 어음은 이제 그대로 이제 어음 대금을 받고 대신에 싸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할인 받았고 그 헌금화 시키는 거죠. 예, 이걸 어음할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했는데 요건 객주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객주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주로 개항장 객주에 한정돼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객주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개항장 객주 관련된 설명이에요. 개항장 객주. 네. 그래서 개항장 객주 관련된 설명이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던 객주가 개항장 객주야. 근데 그 중개무역이 이제 뭐냐면 없어지면서 폭삭 망하게 되죠. 대신에 객주 중에 중개무역 이후의 객주 중에 유일하게 이제 좀 이익을 봤던 한국 상인들이 이익을 봤던 게 내지 객주예요. 내지 객주는 소매상이요. 소매상. 그래서 일본상이나 청나라상인들이 이렇게 이제 내지에 들어가서 판매할 때 언어나 문화나 간섭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지객주에게 이제 상품을 주면 내지객주가 그걸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판매는 내지객주가 하고 내주객주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청나라 일본이 도매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소매상이고 일본과 그 청나라상인은 도매상이다. 내지까지 들어가서 도매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조일무역 규칙으로 일본 상인은 공을 마음대로 수입해갈 수 있었다. 자, 일본 정부의 성방은 항세를 면제받고 수입품의 물품도 관세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 조일무역 규칙에 어, 여기 내용은 없고 요거는 각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부속 각서. 예, 부속 각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제가 그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시민한국사에서 찾아서 읽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상인은 주로 영국산 면제품을 싸게 들어와 조선에 비싸게 팔았고 그 수익을 싸가 콩으로 싸갔다. 지주와 대상인들은 곡물 판매로 이익을 남겼으나 농민은 국내 곡물 생산에 급등해서 식량 부족에 시달렸고 면포를 팔았던 조선민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영국산에도 했지만 영국산 면제품보다는 나중에 일본산 면제품이 더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기와 관련된 설명이고, 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삼각지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삼각지도 보면 개항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 주권운동 있었고, 사회적으로 근대의식의 확산도 있었고요. 문화적으로는 교통통신, 의료 발달하면서 의식주 변화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이 경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경제 부분이. 예. 자, 그 다음에 한성 시내에 달렸던 전차의 모습 볼게요. 그래서 전차 움직이는 쇳덩어리가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실어 나눴다는 생각을 신기했었다. 그러나 어린이가 전차에 치여 있는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전차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전차가 그 당시 상당히 이제 많이 애용됐기는 했지만 어린아이가 이제 전차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차를 불태우는 사건도 있었는데 약간 이거 뭐가 비슷하냐면 중국도 좀 그거요. 중국도 나중에 철도나 전차를 놓게 돼요. 그러니까 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철로가 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로 배에서 이제 뭐냐면 목을 배 갖고 술 취는 사람이 철로 배다가 저 잠을 자다가 철로들 중에 그 뭐 베개 형식으로 베고 있다가 차가우니까 좋잖아. 더운 여름에 목이 날아간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린애가 또 치여 죽은 사건이 있어서 중국도 이 당시 철도를 막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비슷한 것 같아. 음. 자, 그랬던 육개 이제 또 보고 이기도 볼게요. 이기는 이제 내지 무역이 허용했던 시기죠. 청나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 자, 여기 보면 자, 잠깐만요. 요거 좀 약간 볼게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정치적 영향이 커지면서 조선은 청과 조총 산미수로 무역장정을 뭐냐면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청산상이 항상에서 상점을 열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내륙에도 활동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청나라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정 간섭기죠. 그냥 허가는 그냥 형식적이었다 보시면 돼요. 자, 이후 다른 나라의 상인도 체육대우를 조항으로서 내륙 진출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죠. 반면 그동안 거주주 모욕을 이익을 봤던 조선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시장 상인도 상권을 위협받았다. 한편 조선은 1883년 일본과 조일통상 장정을 체결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공무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어 그 한국의 요구를 좀 들어주는 대신에 일본은 뭘 가져갔다? 체육대우 조항이 있었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체육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상인도 내륙 진출이 가능했었으며 청과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치유되었다. 그래서 청일전쟁 직전에는 조선이 청과 일본에서 수입한 총액이 비슷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조선의 상권을 다시 독점했다. 자, 일본은 청으로부터 받은 배상을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건 일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시모노세키 조약 때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잖아요. 이 배상금을 통해서 중화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군력을 이제 상당히 신장시켰어, 군사력을. 그 당시 이제 삼국 간섭 때문에 요동반도를 뺏겼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분노를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군력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해군을 확장시켰어요. 해군 확장시키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이제 뭐 연계선 철강 사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때 막강한 이제 해군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너일 전쟁 때 복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모노세키조 때 어, 그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 왜냐 전쟁하면 돈이 생긴다. 이런 이제 잘못된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일 전쟁 때 시모노세키 조약 너일 전쟁 때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근데 포츠모스 조약은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일본이 배상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또 일본도 그 당시 이제 빨리 전쟁이 끝나려고 했죠.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배상금을 안 받고 포츠모스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의 민중들이 분노를 한 거야. 우리 자식들 그 가서 죽었는데 배상금도 못 받냐 하면서 폭동까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그 결과 일본은 점차 일본산 면제품을 뭐냐면 조선에 판매하였고 조선의 공업에 필요한 주 원료를 공군에 수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본산 판매 면제품은 앞에서 영국산을 판매할 때 이미 이제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앞에서 그 2기 있죠? 2기 때 일어났고 여기는 3기 때 이제 설명인데 3기 때는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산 면제품 판매 시점이 그 청일전쟁 이유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판매했는데 더 확대됐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조선에서 공업에 필요한 주요 원료와 곡물을 수입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일본사 판매에 관련된 내용은 저기 이제 그 신편한국사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여기는 좀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도 이제 설명하는데 그냥 대충 이제 그 청일전쟁 이후부터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나중에 신편한국사 관련된 내용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밑에 사료와 관련된 내용 있죠. 자, 여기 보면 조일수 조교부록과 그 다음에 조일무역 규칙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심리안까지 하라. 간행 이전 관련된 내용 있고 일본군 인민은 본국에 통용된 화폐, 그러니까 엔화를 통해서 조선의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교환했다. 그때 화폐는 조선 은화, 은본이니까 그냥 조선 조일 무역 규칙인데 여기에는 이제 무제한 유출 같은 거 있죠. 항세 면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권 인정했고요. 조율무역규칙 이걸 이제 조율무역규칙이라고 하지만 조율통상 조약이라고 도 해요. 그래서 이제 1876년을 조율무역규칙, 그다음 1983년을 조율통상 장정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걸 7차 지도서, 7차 예전에 교과서 보면 동일하게 서술돼 있어요. 예.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항세 명제를 규정했으나 관세 규정을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무관세 무역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관세 규정이 이제 무관세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속 각서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개항 이후에 이제 수출 상품의 품목별 비율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이제 쌀이 되게 많고 일본 면이 많죠. 영국산 면직문에서 나중에 일본산 면직문을 갖다 하는데 요 관련돼서는 미명 교환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조청산미수용 무역장정 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주 내용이죠. 어, 그래서 청산인들이 조선의 한성과 양아지에 상호 활동할 수 있게 되어 한성을 중심해서 활동했던 조선상이 큰 위기를 맞고 내지 통상권도 여기 있죠. 양국상인들이 내지 통상이 필요할 경우 상무위원이나 지방의 허가증을 발급받아 구입할 처소를 명시했다. 그래서 구매권만 인정받았지만 시중 판매에 대해서 아무 명시도 안 했기 때문에 시중 판매도 할 수 있었다. 그 판매는 그 예전처럼 조영 통상조약을 통해서 했고 다시 이게 만들어지니까 도청산미 수용 무역장벽 다시 개정해서 판매도 명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청산미 수용 무역장정은 서구 열강과 맺은 조약과 달리 조선을 중국의 속방으로 규정하고 조선과 청나라 양국 간 종속적 관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조선은 그 당시 사실상 청산인의 내지통상을 허용하고 이후 외국 상인들이 조선의 중간사에 배제하면서 직접 이제 상업 활동을 나섰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청일전쟁 이전의 대청 대수업 비중을 보면 점점 이제 청나라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청일전쟁 직전에 45대 55도 이렇게 무역 비중에서 이제 청나라가 곧바로 일본을 이제 바로 앞에까지 턱 밑까지 이제 이렇게 쫓아오는 그 모습들이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제국주의 열강과 경제 침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기인데 앞에 이제 있는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